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3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다우지수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른 두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연 4% 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에 미 증시 불안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또 S&P 글로벌이 발표한 2월 제조업 PMI 47.3이 나왔습니다. 1월보다는 약간 오르긴 했는데 속보치보다는 하향 조정이 됐고요.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더디게 그리고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보고 또 3월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함께 예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소식으로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교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또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젠 잘 쉬셨나요? 네, 어제 좀 잘 쉬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조금 더 힘차고 좋은 소식들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뭐 첫 소식 자체가 좀 제가 전해드린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밝지만은 않았어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부 다 이제 한계가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선 첫째로 정부부터 보시게 되면은 미 정부 즉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현재 그 부채가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외에도 그다음 그 민간 부문 정확히 얘기해서 기업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신용 부문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 회사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우선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신용카드 아니면은 자동차 캐피탈에서 뭔가 문제가 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서브프라임으로 하는 중고차 캐피탈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카센터 그래서 ACC라 그러는데 여기가 금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을 여기에 대해서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채권 발행도 취소가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체감을 못하지만 보통 이런 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할 때 이런 그 징후가 나타나는 그때에서는 이미 늦은 그런 걸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화요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자동차 모기지 연체율이 이미 60일 이상이 이미 거의 30%를 육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외에도 회사채와 그다음에 개인 신용카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선규 소장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금 개인 신용카드 그리고 자동차 캐피탈 부분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 신용카드 부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캐피털 부채 같은 경우에도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가 상당히 크게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미국은 신용사회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개인 수표라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도 이제 당좌 계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 신용으로 해가지고 수표를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도율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다음 이걸 쓰지 않고 있지만 네.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 지금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의 그 리볼빙이라든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30대 이하 밀레니얼 세대들의 부채가
현재 3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 돈으로는 5,008조 원 이상을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중에 특히 이제 그 신용카드가 더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그 신용카드의 그 채권 금액,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통 부채를 지고 레버리지, 즉 리볼빙으로 돌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넥스, 쉽게 얘기해서 X세대 70년대생, 75년대생 이후가 이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밀레니얼하고 베이비 부머, 즉 2000년대생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MZ 세대를 보면 밀레니얼이 여기에 지금 그만큼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그러게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곡선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Z세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파이어족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빨리 은퇴하자고 해가지고 오히려 부채를 줄이고 열심히 돈을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에 이 Z세대부터 해서 서서히 그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당시에는 저연봉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선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갔다 그러면은 그 학자금 융자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고채무를 지고 그다음에 연봉은 작고 이랬기 때문에 생활에서 상당히 쪼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그 부채가 자꾸 늘어났던 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하고 고금리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은 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부채를 끌어다 쓰고 이런 일들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지요. 이게 신용카드가 이 정도라 그러면 이외에도 이들이 현재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크게 대규모의 뭐 융자를 해주질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금리가 높은 다른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서브프라임으로 가서 돈을 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뒤쪽에 화면 보시면 연체자 비율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높은 꼭지점을 찍고 있고 네. Z세대,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이 순이네요.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죠.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요. 지금 90일 이상 연체거든요. Consumer Credit Cards 90 plus days delinquency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delinquency가 연체니까 연체율이 지금 제일 높은 게 밀레니얼 세대, 즉 90일 이상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실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거의 3.5%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제너레이션 Z, 즉 Z세대, 우리 MZ 세대들이 지금 3% 이상의 그 크레딧 카드에 대한, 즉 신용카드에 대해 가지고서 연체율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고. 부채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연체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레딧 카드도 그렇고 이런 부채들이 연체율이 거의 부실로 가는 이거를 보통 90일로 보고 있고요. 90일 연체가 4%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제 신용이 상당히 위험한 지수에 와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로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4월에 정부가 얼마나 환급을 해주고 이 환급금으로 가지고서 얼마나 이 부채를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부채 비율 정도가 한 3.5%가량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4%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만한 자료들이었는데 향후에 연은이 어떤 행보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연준이 과연 이제 고용이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가장 여기에서 연준이 그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고용이 좋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이 계속해가지고 좋아진다 그러면은 연은은 어찌됐든 간에 이걸 가지고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리면은 금리를 올리면 능사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능사가 아닌 상황에 와 있는 게 그러네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3월 회의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 물론 그 의사록에서는 0.25% 베이비 스텝을 밟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일부 매파들의 그 여전히 그 강한 강성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네. 빅스텝으로 갈 확률도 조금은 있거든요. 지금. 간밤에도 연준 인사들이 또 발언을 내놨는데 조금은 엇갈리는 입장이었어요. 닐 네.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비둘기파로 좀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성인 이런 그 연준의 분위기로 봤을 때 자칫하면은 이번 3월에도 빅스텝으로 갈 확률이 지금 좀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이게 올리면은 그래도 시장이 버텨주면 좋은데 문제는 시장이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큼 그 체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했을 때 CPI를 보시게 되면 유가가 이미 꺾였어요, 사실은. 그거는 연준이 이미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을 밟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충분히 유가는 어느 정도 내려간 반면에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최저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싸게 그 풀타임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집에서 24시간 일하는 이런 체제들을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그럴 거면 임금도 시급이 높은 상황이니까 파트타임으로 뛰고 말지 이거를 풀타임으로 왜 하느냐라는 식으로 미국인들의 사고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그러면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데 의미 있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의 꺾임새 그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는 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긴축이 상당 기간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하니까 결국은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서는 좀 긴축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아주 살살 기술적으로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이런 서브프라임으로 있는 즉 신용이 약한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 기반들은 갑자기 무너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또 다른 그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만 올린 채 유동성을 조금씩 축소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서브프라임 이런 붕괴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셉 스티글리스라든가 이런 여러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금리를 일단은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의 경제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자리가 좋습니다. 일단 첫째 보시면은 가계부채하고 대출가 지금 아주 큰 이슈였는데 가계부채가 이제 주택 대출 수요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난 4분기에 처음으로 꺾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의 1900조에 육박하던 그 가계부채가 이제는 1867조 조금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꺾였죠. 2분기에 네. 비해서도 지금 꺾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좀 꺾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건 역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의 즉 주담대가 이제 증가세가 둔화가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는 뭐 캐피탈이라든가 자동차를 새로 바꾼다라든가 아니면은 새롭게 이런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걸 통해 아주 뭐 재건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현금 부자들이 아니면은 이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단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증가율이 이제는 4분기에 2.9%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거고 자 이게 1분기에 대비했을 때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 이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갔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로 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 세력이 조금 꺾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부채 그 부분은 역시 좀 우리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네. 신용카드 사용량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어요. 카드 대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이래서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1분기에 106조 정도, 107조 가까이 됐는데 지금 현재 117조니까 1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는 완화시켜 두거나 아니면은 대환을 통해 가지고서 정부 자금으로 인한 대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채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부채는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경우에는 또 간밤에 채권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4% 넘게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 그리고 또 전망은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미국 국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당연히 이제 현재 금리가 4.5, 4.75%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는 금리도 미국 채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한국의 K채권이 그동안 인기가 좋았는데 네. 여기에 몰렸던 그 시장의 자금이 조금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요점은 우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단 중요한 거 한국의 경우하고 미국의 경우는 경제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경제가 움직이는 요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엄청난 그 방대한 내수를 자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즉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이 요소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들이 전부 그 2008년도 금융위기에 그 엄청난 그 위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아주 조금만 피해를 보고서는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갔다는 게 그랬죠. 그게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 여러 가지 그 버블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함부로 시장을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본을 지킬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OECD에서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97년도, 8년도 당시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외환 보유고를 쌓아놨고 상당히 많은 외국 외환 채무를 장기채로 돌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가 터진다 이럴 확률은 이전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시는데 증시와 채권 그다음 환율이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모든 전 글로벌 환율은 전부 다 달러화 대비해서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약세를 볼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크를 찍는다 그러면 1,370원대까지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증시와 채권 환율은 사실 약간 단기적으로 상반기에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조가 상반기 전체까지 하고 이 몇 년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이 지금의 현재 상황의 어려운 흐름들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점차 안정세 찾아갈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김성규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쉬어가고 만큼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했는데 김성규 소장님께서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분과 함께 또 짜봐야죠. 펀스탁TV의 황우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잘 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3월 시장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지분 경쟁 관련해서 시장의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줬다가 또 하락도 나왔다가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해주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분 경쟁 상당히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막 뜨거운 뭔가가 올라와주고 그리고 주가도 같이 덩달아서 뜨겁게 올라가주는 그러한 테마기도 하죠. SM을 시작으로 고려한까지 이 시장에는 지분 경쟁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지분 경쟁이라는 건 시장이 안 좋을 때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는 증상들인데 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분 경쟁이라고 하면은 과거 한진칼 지분 경쟁이 생각이 나곤 하죠. 이 지분 경쟁이라는 이슈 자체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더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 이상의 가치가 생겨나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공론화가 되고 그리고 이슈화가 되면은 이 주가의 변동은 과거 한진칼과 현재 SM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을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넷마블입니다. 일단 먼저 이 넷마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거의 대표적인 기업을 보통 3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넷마블, NC소프트 그리고 넥슨을 이렇게 세 기업을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죠. 2020년 기준으로 이 세 기업들의 공통점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을 이어왔고 그 이후 지금 주가는 기술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17년 5월 12일 공모가가 15만 7천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6만 1,800원, 약 마이너스 60.64% 하락한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대주주들의 현재 주식 보유 현황인데 넷마블의 대주주는 지금과 같습니다. 이 방주적 대표가 24.12% 그리고 CJENM이 21.78%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리버 인베스트가 약 17.52% 그리고 NC소프트가 그 뒤를 이어서 6.8% 그리고 국민연금이 5.2%를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CJENM이 넷마블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CJENM이 보유한 지분이 시장에 나온다면은 이 많은 비중이 갖고 있는 이 CJENM의 지분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면은 바로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가 지금 교체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넷마블인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CJENM이 왜 넷마블 지분을 매각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과거 넷마블이 상장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CJENM과 넷마블은 과거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4년경 CJ는 CJENM의 게임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 방주적 넷마블 의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CJ 게임즈와 합병을 했는데요. 이 합병 법인이 지금의 넷마블이 된 거죠. 이를 기점으로 방주적은 다시 10년 만에 넷마블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기도 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CJ그룹이 방송, 영화, 음악은 성공을 했는데 이 게임은 공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평가가 지배적이자 2014년 CJENM은 넷마블의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약 4천억 원의 현금을 그때 매각으로 인해서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CJENM은 해외 사업과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매각한 4천억 원은 지금 넷마블이 상장하게 되면서 2조 3,800억 원의 규모가 되었죠. 상당히 배가 아팠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 게임과 이 미디어의 연관성을 아직도 잘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CJENM은 현재 연초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했겠죠. 지난해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으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7%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손실 1,657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K-팝과 K-드라마가 승승장구하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CJENM의 주 매출이 되는 콘텐츠의 제작 단가가 워낙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순 마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OTT 시장이 너무나 활발해지고 있죠. 넷플릭스, 쿠팡, 왓챠, 티빙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퀄리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드라마로
더 나은 퀄리티를 주는 OTT로 떠나가기 때문이죠. CJ ENM은 슈룹, 그리고 환원, 술꾼도시 여자들의 컨텐츠가 지금 상당히 성공을 거뒀는데 이 CJ그룹이 운영하는 티빙의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이너스 61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해가지고 22년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1,190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약 2년 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50%가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줄이는 인건비를 가장 먼저 줄여나갔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CJ ENM은 투자 이후 쪽쪽 손실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넷마블의 지분을 완전히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의 시장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네, CJ ENM이 공략을 못한 포인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어주시는 황호준 연구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CJ ENM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을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넷마블의 지분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방준현 부장과 CJ ENM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것은 한리버 인베스트먼트인데 현재 지분은 17.52% 보유를 하고 있죠. 이 회사의 전신은 사실 텐센트입니다. 이 한리버 인베스트먼트는 텐센트의 SI, 즉 전략적 투자자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텐센트는 중국에서 이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 중에 하나죠. 현재 방 의장과의 지분 차이가 약 6.6%입니다. CJ ENM이 이 텐센트에게 일부의 지분을 넘기기만 한다면은 이 넷마블의 최대 주주는 방 의장에서 텐센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넷마블은 중국 내 게임 서비스 상업권이 외자판으로 상당히 많이 발급받은 상태이고 넷마블의 대표적인 흥행작이 제2의 나라라는 모바일 게임 또한 텐센트를 통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협업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경영권을 맡고 있는 방 회장의 자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 회장 차원에서도 지분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난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게 되면은 이 넷마블은 지난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적자 전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넷마블의 공매도 비중은 약 21.5%에 달했는데요. 이 중 2월 15일은 전체 거래량의 41.41%가 공매도를 차지했던 만큼 이 지금 공매도 거래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에코프로 BM의 상승을 상당히 눈여겨보시고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2차전지 업종 자체의 성장 상승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상승은 이 숏스퀴즈입니다. 이 공매도 세력의 손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매수세를 뜻하는데 현재 넷마블은 상당히 장기간 꾸준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이슈가 상승의 플러그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의 상승과 그리고 지난 한진칼, SM의 지분 싸움을 밀어보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의 단계이고 CJ ENM의 지분을 매각이 공식화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진입가는 62,000원 이하의 매수를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손절선은 60일 지지라인선이 56,000원 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1,000원 선, 2차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와 한진칼의 예를 들면은 주가가 2배, 3배 뛰었는데 왜 이번엔 그렇지 않느냐? 왜 목표가 조금 낮느냐?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 자체의 상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조용히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J ENM의 물량 전체가 시장에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극히 일부만 최대 주주만 변경되는 선에서 블록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목표가를 조금 더 겸손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를 하시려고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이슈는 CJ ENM의 매각이 공식화되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 자체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격 전략을 따라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공식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점치시나요? 현재 CJ ENM 관계자에서는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한 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 자체가 없고 아예 얘기가 안 나왔으면 사실 무근이다라는 식으로
반박 보도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태도 그리고 CJ ENM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대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CJ ENM이 매도를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율 퍼센테이지를 숫자로 표기하면 한 반반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은 이제 휴장이 한번 겹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선업 만기일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딱 오늘이기도 한데 3월 달이기도 하죠. 기관들의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한번 싹 다 정리하는 그 날도 겹쳐 있고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장 마지막 상황에서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3월 달은 이제 1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집계가 되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그런 이벤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기존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투자 진행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황호준 연구원님께서 투자 철학을 고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만큼 우리 시장 조금 흔들리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칙쯤은 꼭 갖고 대응해 보셔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또 옷도 굉장히 화사하게 입고 오셨네요. 자, 오늘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뭐 방역이 어제부터 사실상 완화가 됐죠. 네, 이게 PCR 검사가 공식적으로 완화가 된 게 3월 1일 기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입국자 수 같은 경우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요. 작년에 20만 명 정도가 입국을 했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증가한 200만 명 수치의 입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3월 기준으로 PCR 검사가 면제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패키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대입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2019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는 602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때와 비교한다고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의 수치기는 해요. 네. 이게 왜 이러냐고 하면 그 2019년 같은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 관광 부분에 특혜가 일부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된 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단계 정도의 기점을 놓고 살펴보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22년 기준으로는 23년으로 넘어갔을 때 입국자 수 같은 경우에 늘어남은 한 55% 정도를 늘어난다고 수치화를 시킨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100% 회복을 하는 수치를 대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나눈 이유가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국토부가 항공에 대한 부분의 회복을 3단계로 나눠놨었어요. 그 부분은 팬데믹 기준으로 이 코로나의 변이 같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포함해서 이 수치를 대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작년에 10월 기준으로 이 3단계는 다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그 부분과 유사하게 지금 중국인 관광객 입국 같은 경우가 단계별로 나타난다는 가정을 대입을 해서 200만 명의 수치가 나타난 거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단계 초반을 놓고 봤을 때도 가볍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200만 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기보다 조금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생각한다는 점은 네. 뭐냐면 우선 2019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혜택이 주어졌을 때 좋았던 산업 같은 경우가 면세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레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점은 지금 면세, 레저, 그다음에 기타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코로나 있겠고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전과 수준에서 이익은 어느 정도 올랐는데 네. 지금 뭐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부분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아닐지 의 답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런 점은 뒤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이제 PCR 검사가 의무 해제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이제 패키지 관광의 재개입니다. 네, 그 부분이 재개되는지 여부를 개별 관광보다도 역시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패키지 관광을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트립이라는 사이트에서 네.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가 개설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 네, 아직은 그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공식화되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PCR 검사 의무 해제 부분과 연결해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C트립은 차이나 트립인가요? 그런 건가요? 글쎄요.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C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지금 우리가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의 본격적인 국내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완화하는 방식의 이런 방역 완화에 대한 효과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한은에서는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인데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됐을까요? 우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데이터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비춘 건 우선 여행이라든지 문화 이쪽에 대면 서비스 중심의 회복이 우선 나타납니다. 네. 여행을 오고 여기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을 즐기면서 대면 쪽의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아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우선 시장에 그다음에 한은의 우려는 글로벌 IT 경기가 둔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경기가 둔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제조업도 그렇지만은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업 같은 경우가 둔화가 되어 있다 보니 실제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중국 또한 이제 IT 수요, 공급 이 부분에서 당연히 수요가 넘어서야지 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춘 것으로 보이고요.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이하 한 47 정도의 수치가 나타났었어요. 네. 그런데 1월, 2월은 우선은 회복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그 소비에 대한 부분의 회복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우리가 더해져서 PMI 볼 때 50을 기준선으로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위축세였다가 그래도 좀 회복세로 돌아섰다.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은 그런 단계고 이제 뭐 3월 같은 경우는 지표가 당연히 좋아질 텐데 네. 그때 돼서는 이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양회가 있습니다. 3월 4일. 그러네요. 네, 3월 4일 양회가 있는데 우리가 네.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던 게 이제 경기 부양의 단행입니다. 그렇다 보니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대표적인 철광석 선물 가격이라든지 화학에 대해서 뭐 스프레드 가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턴을 해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해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 경기 부양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로 단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봤던 그런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각 제품들의 재고가 줄어든지 확인을 하고 경기 민감주들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 점을 철강이라던가 맞습니다. 건설이라던가. 네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한은을 얘기하다가 또 중국 그러게요. 경기 부양까지 이렇게 멀리 갔는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중국 제조업의 재고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제조업의 재고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한은의 시각에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은 한은의 입장,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금 달려 있는 게 경기 부양 부분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경기 부양이 단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까지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은에서 나온 발언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발언으로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자, 더불어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부분이 국내 물가에는 오히려 중국의 리오프닝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꾸 좀 시장에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짚어드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물가에는 당연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예, 경기의 회복이 나타날 땐 이 회복 기점에서 당연히 원자재의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소비가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상승을 통해서 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구매하는 기업 입장 또는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폐 가치보다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에는 악영향이라는 점입니다. 예,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떨어지면 더 예,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경기에 선순환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물가에는 악영향이지만 전체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물가 또한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작년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작년은 물가가 올라간다. 금리 인상기에. 그러니까 이게 겪어보지 못한 사례들이다 보니 과연 물가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까지 와버리면 그 부분은 거의 대공황이 올 수 있는 수준까지의 데이터기도 해요. 죽겠다라는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는. 네, 그렇긴 한데 올해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그런 논리를 비껴나는 흐름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때 그다음에 소비의 중심이 되는 국가 같은 경우가 이제 리오프닝을 통해서 충분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우선 반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작년부터 우려됐던 경기 침체라는 단어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한 단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한 부분에 더해져서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챗 GPT라는 새로운 산업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으로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1월 대비해서 2월 말 같은 경우가 한 117 정도에서 톤당 달러 한 131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철강주에는 바로미터가 되는 지표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었고 구리 가격은 우리가 경기의 바로미터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할 때는 신흥국단, 그다음에 선진국단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경기에 동행하는 가격 지표라고 보시면 좀 편합니다. 네. 1월 대비해서 이제 2월 같은 경우는 1월 25일 톤당 달러 가격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1월 초 대비해서는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수요가 늘어남을 통해서 물가는 악영향이라는 점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 같은 경우가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리 가격 같은 표는 우리 증시와도 방향성을 비슷하게 가져가네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는 안 좋은 현상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안 좋음보다 더 좋은 큰 게 있을 때는 우리는 더 좋은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보다는 경기 회복이라는 더 좋은 면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두바이유랑 설탕 가격도 짚어주시죠. 네,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1월보다는 1월 27일 상승을 했다가 2월에는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네. 물가는 지금 박스권 흐름입니다. 70불대에서 한 80불대 중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유가는 60불 이하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이 가격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의 기본적인 수요 같은 경우가 밴드의 하단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80불 중반으로는 왜 못 올라가냐면 이제 실제 이 부분은 실수요의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유가 측면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중국의 양해를 좀 기다려보자. 네, 중국의 양해를 기다릴 부분도 있고 전방 산업들, 조선이라든지 그런 쪽 아주 강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가는 현재 그런 흐름이고요. 네. 설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대비해서 2월 당연히 상승한 수치가 나타났었고 2월 24일 같은 경우 일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설탕의 작황 같은 경우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변수가 될 수 네. 있겠네요. 작년 말 1월 초 대비해서 좀 여기에서 공급에 대해 이슈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었어요. 설탕 작황 부분에. 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원당 가격이 상승을 했고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달라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의 변화 같은 경우는 네. 그 공급의 이슈가 해소가 되면 다시 가격은 제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탕 가격의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추이만 살펴봐도 점차 경기 침체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많이 오르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섹터별로 좀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우리가 포인트로 놓고 볼 건 과거에 좋았던 주가 때 이 산업의 경쟁력, 소위 말해서 시장 점유율과 네. 현재 시점에서 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화장품을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같은 경우가 중국의 화장품 소비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바뀐 겁니다. 실제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판매되는 화장품 상위에는 샤넬이라든지 시쉐이도 이런 네. 쪽이 상위고요. 명품 라인.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때 대비해서 좀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가성비의 이미지가 좀 있었죠. 네. 그렇다 보니 지금 해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냥 약간 올드한 느낌. 네. 그렇다 보니까 등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더 밀렸군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그때 좋았던 영광 같은 경우를 되찾기에는 랭크로 보더라도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포인트죠. 시장의 점유의 위치가 그때 당시에 영광일 때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라고 보면 그때 화장품주라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까지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와 지금의 화장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상위에 납품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ODM 업체를 찾아서 네. 접근을 하면 되겠고 그런 업체가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밀리 SC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미용기기는 올해 실적이 다 좋아집니다. 실적이 올해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기업들, 원택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호텔은 면세 사업과 연계한 기업들, 호텔신라,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러한 기업은 이제 중국 패키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월별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상승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1분기 흑자 전환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 플랫폼 여행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주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긍정보다는 중립으로 본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항공주는 저가 항공 중심 쪽 월별 중국객 유입 데이터 확인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카지노 또한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 그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중국에서 입국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 포인트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다음의 단계 같은 경우는 면세부터 그다음에 저가 항공 이런 쪽을 중심으로 우선은 리오프닝 산업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의 팬데믹의 공포가 서서히 사그라들 때쯤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한꺼번에 좀 오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는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유자분들 그리고 미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실적 대비 시가총액 수준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우리는 언제나 이 다음은 뭔지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가 줄어들고 경기 부양을 하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PCR 검사가 폐지됐으면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가 재개가 되면 이제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면세점과 관련된 두 종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은 섹터들이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호 이사님께서는 호텔과 면세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 종목들 잘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